전연 끝장낼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아니면 우리 둘 다 끝나.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인 척 눈을 감고 있었고 내연녀는 제 링거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 한 방울이면 조용히 끝나. 아무도 몰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이 찾던 것은 제 목숨이 아니라 제 회사와 재산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죽은 척 누운 채 마지막 힘으로 긴급 전화를 눌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러대고 일정한 기계음만이 적막한 병실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난 제 몸뚱이는 의식만 또렷할 뿐 부러진 갈비뼈와 산산이 부서진 다리뼈 탓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옆구리에서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치솟아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어가며 신음소리 한 번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감은 눈꺼풀 너머로 누렇게 번지고 링거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제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신호였지요.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고 익숙한 구두 발소리가 침대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눈 한번 떠봐. 아니, 못 뜨겠지? 영호가 제 귓가에 입김을 불어넣듯 다정하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처럼 입술을 살짝 벌린 채 호흡만 가늘게 흘려보냈고 영호는 제 반응이 없자 곧장 침대 옆 협탁으로 돌아서더니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서류 뭉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감 어디다 처박아 둔 거야. 이 독한 여자가. 죽을 때가 돼도 사람 귀찮게 하네. 분명 핸드백에 넣고 다녔잖아. 영호가 혼잣말로 짜증을 내뱉으며 제 핸드백을 거칠게 뒤집어 쏟아붓는 소리가 들려왔고 립스틱과 손거울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둔탁한 소음이 병실 바닥을 어지럽혔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사고로 죽다 살아난 아내의 머리맡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게 제 몸 상태가 아니라 인감도장이라는 사실에 저는 감은 두 눈 아래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영호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고 통화 너머로 간드러지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은 그 특실로 알아봐놨어. 예약금 500 들어갔고 부조금만 잘 받아도 본전은 뽑아. 영호가 한쪽 입꼬리를 올려 웃는 듯한 목소리로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걱정 마. 이 여자 깨어날 일 없어. 저렇게 누워있는 꼴 좀 봐. 숨만 붙어 있지. 이미 끝난 사람이야.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 갈비뼈가 폐를 건드렸다잖아. 언제 가도 이상할 게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밀어주면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이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이 모든 게 영호와 그 누군가가 짜놓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영호는 갑자기 바람이나 쐬자며 평소에는 절대로 다니지 않던 외곽국도로 차를 몰아갔지요. 여보, 이 길 너무 굽이지지 않아? 차라리 고속도로 타고 가자.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며 제가 불안하게 물었지만 영호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노려보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드라이브하는 거잖아. 가만히 좀 있어, 슬기야.
당신은 꼭 필요할 때마다 입을 열더라. 영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갈라져 있었고 그때 저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에 사이드 미러를 자꾸만 흘끔거렸지요. 낭떠러지를 끼고 도는 굽이진 커브길에 들어서던 순간 영호가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 슬기야, 브레이크가 안 먹혀. 꽉 잡아. 영호가 외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운전대가 제가 앉은 조수석 방향으로 거칠게 꺾여 들어왔고 저는 그 충격에 연문 방호벽을 향해 그대로 처박혀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굉음과 함께 시야가 새빨갛게 물들어가던 그 찰나의 순간 운전석에 앉은 영호가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멀쩡히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을 저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서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영호는 사고 직후 119를 부르는 대신 가까운 시골 응급실로 저를 직접 옮겨 골절 응급처치만 받게 한 뒤인 경찰에는 졸음운전으로 단독 사고가 났다며 거짓 신고를 해버렸지요. 그러고는 큰 종합병원의 까다로운 검사를 한사코 피한 채 내연녀가 근무한다는 외곽의 허름한 한방병원으로 저를 옮겨와 가둬놓다시피 입원시킨 것이었습니다. 27 그 시절 빚더미에 앉은 영호를 만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며 공장 바닥에 시커먼 기름때를 닦아내던 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연 매출 50억짜리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키워낸 10년의 세월이 지금 이 침대 위에서 한 줌의 재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회상에 잠겨 분노를 삼키던 제 귓가에 또각또각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오며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빠 아직도 여기야? 빨리 가자. 이 병실 냄새 맡고 있으니까 재수 없어. 가늘고 콧소리 섞인 여자 목소리가 영호를 부르자 영호는 마치 강아지처럼 헐레벌떡 그쪽으로 달려가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서야, 목소리 낮춰. 그래도 환자 앞이야. 혹시라도 눈 뜨면 골치 아파져. 환자? 웃기지 마, 오빠. 이 여자가 환자야? 그냥 아직 숨만 붙은 짐덩이지. 며칠 안 남았다며.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예의는 무슨 예의야. 은서라는 여자가 짜증을 부리는 듯한 말투로 쏘아붙이더니 또각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제 침대 머리맡까지 다가와 심장 박동 모니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맥박이 아주 얌전하시네. 세상 편하게 누워있네. 오빠, 이 정도면 약 한 방울이면 끝이야. 은서가 입꼬리를 비틀어 웃는 듯한 소리로 속삭이자 영호가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흡족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괜히 서두르다 들키면 우리만 손해야. 이 여자는 원래 상태가 안 좋았던 걸로 가야 깔끔해. 저는 환자복 안쪽에 살갗에 소름이 좌르륵 돋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입술과 눈꺼풀이 미동조차 하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빠, 이 여자 인감은 찾았어? 빨리 도장 찍고 끝내야지. 나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돼? 은서가 영호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재촉했고 영호는 혀를 끌끌 차며 다시 제 협탁 서랍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지요. 이 여자가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모르겠어. 회사 금고에도 없고 집 화장대에도 없더라고. 하여간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 여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작 말했잖아. 죽기 전에 빼앗아야 한다고. 이 여자 깨어나면 오빠는 끝이야. 회사도 집도 나도 다 날아가. 영호가 짜증을 내며 협탁 서랍을 쾅 닫는 소리에 저는 일부러 신음소리를 가늘게 흘려 의식이 없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맞지? 저러다 말아. 깨어나는 거 아니야. 겁먹지 마, 오빠. 오빠, 그러지 말고 이 여자 환자복부터 뒤져봐.
여자들은 중요한 건 몸 가까이 두니까. 돈 많은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도둑이거든. 은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호의 거친 손이 제 환자복 바지 주머니로 무자비하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부러진 갈비뼈 부근을 스칠 때마다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솟구쳤지만 저는 입술 안쪽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신음 한 번 흘리지 않았지요. 있다. 여기 있었네. 회사 법인카드랑 금고 열쇠. 역시 몸에 숨겨놨네. 이 지독한 여자. 영호가 환호성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치며 제 주머니에서 카드와 열쇠를 빼내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고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손뼉을 치다시피 좋아했습니다. 오빠 진짜 멋있다. 이제 진짜 우리 둘만 남는 거야? 나 이제 남의 남자 만나는 여자 아니지? 은서가 영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콧소리를 내자 영호는 흐뭇하게 웃으며 은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저 여자만 정리되면 회사도 집도 다 우리 거야. 당신은 사모님 되는 거고 나는 진짜 대표 되는 거야. 그럼 이 여자 이름으로 된 땅이랑 아파트도 다 오빠가 가져오는 거지? 당연하지. 부부 재산인데 내가 못 가져올 게 뭐가 있어. 저 여자가 돈 좀 벌었다고 평생 내 위에 앉아 있으려고 했잖아. 이제 자리 바꿔야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더러운 속삭임이 제 귓속으로 비수처럼 꽂혀 들어왔지만 저는 미동도 없이 누운 채 모든 것을 한마디 한마디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겼지요. 문득 2달 전 회사 탕비실에서 영호의 양복 재킷을 드라이클리닝 맡기려다 안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한방병원 명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영호는 거래처 노사장 병문안을 다녀왔다며 천연덕스럽게 둘러댔지만 셔츠 깃에 배어있던 싸구려 잡미향 향수 냄새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었지요. 지금 제 침대 옆에서 영호의 팔에 매달려 있는 은서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향수 냄새가 2달 전 영호의 셔츠 깃에서 맡았던 그 향과 정확히 똑같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거 명절 제사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김씨 집안대를 끊어놓으려니라며 제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모욕의 순간이 지금 이 병실의 모욕과 겹쳐지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지요. 과로로 쓰러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던 날에도 영호는 제 손을 잡아주는 대신 시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어머니를 위로하기 바빴던 위선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돌이라며 시댁 상가의 악성 채무 3억을 억지로 제 명의로 떠넘기던 날에도 영호는 안방문 뒤에 숨어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침묵으로 일관했지요.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르고 제가 실질적인 결재권을 쥐기 시작하자 영호는 임원 회의실에서 제 기획안을 신경질적으로 박박 찢어버리며 분노를 터뜨리던 그 비열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 영호의 어설픈 실수를 제가 능숙하게 수습해 줄 때면 영호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자존심 상한다고 길길이 날뛰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요. 오빠, 이제 진짜 가자. 회의실에 사람들 기다린대. 저 여자 것들 빨리 정리해야 나도 마음 놓고 들어가지. 은서가 영호의 손목을 잡아 끌자 영호는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한번 흘끗 내려다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잘 자 여보. 당신이 평생 움켜쥐고 있던 것들 이제 내가 잘 쓸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 먹여 살리느라, 회사 키우느라, 우리 집 빚 갚느라. 그런데 어떡하냐? 마지막에는 다 내 거네. 영호가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까딱 튕기며 비웃듯이 속삭였고
저는 그 손길에 살같이 타들어 가는 듯한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악물고 호흡을 늦췄지요. 영호와 은서가 시시덕거리며 병실 문을 열고 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저는 굳게 감았던 두 눈을 천천히 번쩍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새하얗게 태워버릴 듯 쏟아져 들어왔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그 빛을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10년을 바친 회사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편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견뎌낸 시댁의 모진 세월도 이제 제 손으로 끝장을 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 사이로 차오르는 숨이 거칠어졌지만 저는 이불 밑으로 감춰둔 오른손 손가락을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며 다 썩어버린 듯한 근육에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제가 죽기를 바란다면 저는 죽은 척 누워 그 모든 죄를 똑똑히 보고 듣고 기억해낼 작정이었지요.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두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영호가 은서와 함께 병실을 빠져나간 뒤 저는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을 이를 악물고 견뎌가며 실눈을 가늘게 떠 흐릿한 시야를 가다듬었습니다. 병실 형광등의 새하얀 불빛 아래 잠시 후 다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은서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지요. 은서는 제가 잠들어 있다고 확신한 듯 침대 발치에 걸린 차트판을 거칠게 들어 올리더니 가방에서 화이트 테이프와 검정색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여자 사망 진단서에 심장마비로 적어야 깨끗하게 끝나지. 은서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트의 투약 기록 위에 화이트 테이프를 길게 찢어붙이고 그 위에 새로운 글씨를 휘갈겨 적기 시작했지요. 저는 감은 눈꺼풀 사이로 가느다랗게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환자복 안으로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서가 차트를 다시 제자리에 걸어놓고는 가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신경질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채업자 새끼들은 또 뭐야? 3천만 원 갚을 때까지 매일 문자 보낸다고? 은서가 한숨을 푹 내쉬며 짜증스럽게 발끝으로 제 링거 거치대를 툭툭 걷어찼고 거치대가 흔들릴 때마다 제 팔에 꽂힌 바늘이 살갗을 찌르는 듯이 욱신거렸지요. 아, 진짜. 이 여자만 빨리 죽어주면 다 해결되는데. 은서가 신경질을 부리며 제 침대 시트 자락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부러진 갈비뼈 부근이 시트에 쓸리며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통증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 신음소리를 틀어막은 채 2달 전 회사 탕비실에서 발견했던 한방병원 명함의 글씨를 머릿속에 떠올렸지요. 그 명함 뒷면에 작게 적혀있던 박은서라는 이름 썩 자가 지금 제 눈앞에서 사리를 드러내고 있는 이 여자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호가 거래처 사장 병문안이라며 둘러댔던 그 외곽 한방병원이 바로 이곳이었고 그날 셔츠 깃에 배어있던 싸구려 장미향 향수 냄새가 지금 은서의 가운에서 똑같이 풍겨 나오고 있었지요. 1년 전 그 무렵을 떠올려 보니 제가 주도한 대형 거래처 계약이 성사되던 회식 자리에서 임원들이 저에게만 박수를 보내자 영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영호는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다음 날 거래처 노 사장 병문안을 가야겠다며 외제차 키를 챙겨 나갔지요. 평생 유능한 아내의 그늘에서 주눅들어 살았던 영호에게 은서가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다며 던진 그 한마디가 마약처럼 파고들었을 것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회사 비자금에서 단숨에 3천만 원을 빼내 은서의 사채 빚을 갚아줬을 것이고 영호의 횡령 액수는 점점 부풀어 올라 오피스텔과 외제차로 이어졌겠지요. 작년 가을 무렵 제가 회사 장부의 이상한 출금 내역을 의심하며 격리부장을 추궁하기 시작하자 영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장부에서 손을 떼라고 거칠게 윽박질렀습니다. 그 장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자꾸 끼어들지 좀 마라. 영호가 안방에서 제 손목을 거칠게 비틀며 으름장을 놓던 그 순간이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결정적인 단서로 떠올랐지요. 복도 쪽에서 다시 영호의 구두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리자 저는 황급히 두 눈을 꼭 감고 호흡을 가늘게 늦췄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영호가 들어와 은서의 허리를 슬그머니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의 입술이 부딪히는 끈적한 소리가 적막한 병실 공기를 더럽혔지요. 오빠, 빨리 결정해. 나 더는 못 기다려. 은서가 영호의 양복깃을 손가락으로 꼬아 잡으며 콧소리를 내자 영호는 은서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야. 인감만 찾으면 주식 양도서에 도장 찍고 위조 서명도 다 준비해뒀어. 영호가 은서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또렷이 들려왔고 저는 이불 밑에서 주먹을 으스러질 듯 그러쥐었지요. 링거는 새벽 3시쯤 떼는 게 좋겠어. 간호사 교대 시간이라 아무도 안 봐. 은서가 마치 식당 메뉴를 고르는 듯한 가벼운 말투로 살인 계획을 읊자 영호는 그래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 눈엣 가시 같은 여자만 치워버리면 회사고 집이고 다 내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은서야. 영호가 은서의 목덜미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으며 짐승 같은 숨을 토해낼 때마다 저는 환자복 안쪽 살갗에 좁쌀처럼 소름이 돋아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두 사람이 잠시 서로의 입술을 더듬다가 은서가 영호를 살짝 밀어내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빠, 나 이제 회진 돌아야 해. 가운 좀 펴줘. 은서가 영호 앞에서 가운을 매만지자 영호는 익숙한 손길로 은서의 가운깃을 정돈해주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내일이면 다 끝나. 사모님, 조금만 기다려. 영호가 은서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농담처럼 웃었고 은서는 까르르 웃으며 영호의 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꼬집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시시덕거리며 병실 문을 열고 나간 뒤 저는 굳게 감았던 두 눈을 번쩍 뜨고 천장을 노려보았지요. 부도 위기 때 거래처 사장님들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어가며 자금을 막아냈던 제 모습과 사흘밤을 꼬박 세워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정부 지원금 10억을 받아냈던 그 환희의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이 지금 저 두 인간의 더러운 손에 의해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지요. 저는 이불 밑에서 오른손 손가락을 천천히 굽혔다 폈다 반복하며 사고 후 일주일 새 미세하게나마 돌아온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지만 그래도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지요. 병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2시를 가리키고 마침내 간호사 교대 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일제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성한 오른손으로 움켜쥔 채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을 이를 악물고 견뎌가며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지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적막한 병실 안에는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협탁 위에 충전기를 꽂은 채로 놓여있는 영호의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떨리는 손가락 끝을 가쪽으로 뻗어 가까스로 화면을 켰지요. 영호가 평소 휴대전화부터 회사 컴퓨터까지 모든 기기에 똑같이 사용하던 비밀번호, 영호의 생일 4자리를 천천히 눌러 넣자 잠금 화면이 사르르 풀려나갔습니다. 이메일 폴더를 열자 은서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고 그 안에는 회사 비자금 15억을 어떻게 빼돌려 어디에 숨길지 시시콜콜 적혀 있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은서 명의로 강남에 사들인 오피스텔 한 채와 외제차 2대, 그리고 영호의 이름으로 가계약이 잡혀 있는 한강변 아파트 분양권까지 횡령의 흔적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인간이. 저는 입술을 와들와들 떨며 분노를 삼키다가도 곧장 정신을 다잡고 환자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지요. 태블릿 화면을 한 장 한 장 카메라로 찍어 클라우드에 전송하는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저는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단호한 마음으로 한 장씩 정확하게 촬영해 나갔습니다. 영호의 이메일 폴더 가장 깊숙한 곳에는 은서와 주고받은 음성 메시지 파일까지 들어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사망진단서 위조와 주식 양도서 위조에 관해 시시덕거리며 나눈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 음성 파일까지 모두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옮겨 담은 뒤 태블릿 화면을 처음 그대로 잠금 상태로 돌려놓고 협탁 위에 정확히 같은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휴대전화는 환자복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베개 밑으로는 112 단축 번호를 미리 설정해둔 또 다른 비상용 휴대전화를 미끄러뜨려 넣었지요. 부러진 갈비뼈 부근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고였지만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환자복을 단정하게 정돈한 뒤 다시 베개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복수란 분노로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차갑게 식은 머리로 짜내는 그물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새벽에 비로소 뼈에 새겼지요. 슬기야, 너는 절대로 못 깨어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영호가 비웃으며 떠난 그 마지막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려 퍼졌지만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비틀어 올려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불 밑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휴대전화의 통화 버튼 자리를 정확히 더듬어 찾아냈고 저는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도 단축 번호를 누를 수 있도록 몇 번이고 그 위치를 외워두었지요. 내일 오전 저 두 사람이 제 목숨을 끊으러 들어올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죽음의 덫을 거꾸로 뒤집어 그들의 목을 조여맬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 어스름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두 눈을 가만히 감으며 호흡을 천천히 늦춰 다시금 의식을 잃은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복도 끝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적막한 병실 안에는 제 심장 박동 모니터의 일정한 기계음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6시가 지나자 병원 복도 저편에서 식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환자복 안쪽으로 흘러내린 식은땀을 그대로 둔 채 베개에 머리를 묶고 호흡을 가늘게 늦췄습니다. 부러진 갈비뼈 부근이 밤새 욱신거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의식을 잃은 환자처럼 눈꺼풀을 무겁게 닫고 입술을 살짝 벌려둔 채 그 어떤 미동도 허락하지 않았지요. 오전 9시가 가까워지자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스테인리스 트레이가 부딪히는 차가운 금속음이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고 고지어 드르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들어와. 이 시간엔 회진 도는 사람도 없어. 은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고 뒤따라 들어온 영호의 구두 발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무겁게 바닥을 디뎠지요. 은서가 휠체어에 실어 끌고 들어온 트레이 위에서 주사기 바늘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거 정량 2배로 채웠어. 한 번에 깨끗하게 갈 거야. 은서가 무표정한 목소리로 영호에게 보고하듯 말하자 영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헛기침을 2번 토해냈지요. 인간부터 찾자. 도장 찍기 전에 약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영호가 곧장 소파 위에 올려둔 제 핸드백을 거칠게 집어들더니 가방 안의 내용물을 그대로 침대 발치에 와르르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립스틱과 손거울, 손수건과 영수증 뭉치가 시트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고 영호는 그 사이를 손가락으로 헤집으며 욕설을 짧게 내뱉었지요. 아, 이 여자는 도대체 어디에다 숨겨놓은 거야. 영호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핸드백 안쪽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더듬다가 화장품 파우치를 발견하자 지퍼를 거칠게 잡아당겨 열었습니다. 파우치 안쪽 깊숙한 지퍼를 2겹 3겹 풀어내자 마침내 손바닥만 한 비단 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안에서 제 개인 인감도장이 또르르 굴러 나왔지요. 찾았다, 찾았어. 이거 봐, 이거. 영호가 인감도장을 허공에 치켜들며 환호성을 지르자 은서가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오빠, 진짜 대박이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은서가 영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까르르 웃자 영호는 미리 준비해 온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 침대 옆 협탁 위에 펼쳐놓았지요. 이미 제 서명까지 정교하게 위조해둔 주식 포기 각서와 주식 양도서가 형광등 불빛 아래 새하얀 종이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영호는 인감도장에 붉은 인주를 꾹꾹 눌러 묻혔습니다. 하나, 둘, 셋. 영호가 박자를 맞춰가며 서류 위에 도장을 꽝꽝 찍어대자 붉은 인주가 종이 위로 선명한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지요. 도장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 했지만 저는 환자복 안쪽 살갗에 소름이 자르륵 돋아 올라오는 것을 입술 안쪽을 깨물어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이걸로 회사 지분 80%가 내 거다. 슬기야, 너 진짜 고생했다. 영호가 서류를 정성스레 챙겨 자신의 가방 깊숙이 집어넣더니 침대 머리맡으로 천천히 다가와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들이밀었지요. 여보, 잘 들어. 이게 너 끝장낼 마지막 기회야. 손 떨지 말고 확실하게 넣어, 은서야. 영호의 섬뜩한 속삭임이 제 귀의 고막을 칼날처럼 베고 지나갔고 저는 2 눈을 꼭 감은 채 그 끔찍한 한마디를 가슴 깊은 곳에 또렷이 새겨 넣었습니다. 걱정 마, 오빠. 이 정도 용량이면 5분도 안 돼서 심장이 멎어. 은서가 라텍스 장갑을 쩍쩍 소리나게 끼우며 트레이에서 주사기를 집어들더니 제 팔목에 꽂혀 있는 링거줄을 2 손가락으로 팽팽하게 당겨 쥐었지요. 차가운 알코올 솜이 제 팔목 안쪽 살갗에 닿는 순간 살갗이 오싹하게 곤두서며 소름이 솟아 올라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호흡만 가늘게 흘려보냈습니다. 이불 밑으로 숨겨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새벽 내내 외워두었던 그 자리를 정확히 더듬어 단축번호 위에 살며시 얹혔지요. 저는 손가락 끝에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모두 끌어모아 통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이불 속 깊은 곳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켜지며 통화 연결음이 미세하게 새어나왔고 저는 그 순간 갑작스레 발작을 일으키는 척 어깨를 들썩이며 이불을 거칠게 뒤척여 그 작은 기계음을 절묘하게 덮어버렸지요. 오빠.
이 여자 뭔가 이상해. 갑자기 왜 이래? 은서가 주사기를 든 채 흠칫 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영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제 어깨를 거칠게 눌러 침대에 박아 넣었습니다. 발작이야, 발작. 이런 거 가끔 있다고 했잖아. 빨리 놓으라고, 빨리. 영호가 다급하게 은서를 재촉하는 그 순간 저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단어들을 끊어 흘려보냈지요. 아, 한방 304호 사람이 살려. 발작에 겨워 헛소리를 흘리는 환자의 모습으로 저는 휴대전화 마이크를 향해 병원 이름과 병실 호수를 정확히 흘려보냈습니다. 영호와 은서는 저의 헛소리를 그저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발버둥쯤으로 여겼는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빨리 끝내자는 눈빛만 주고받았지요. 오빠, 비상구 계단으로 나가. CCTV 사각지대 그쪽에 있어. 사망 확인은 내가 차트에 처리할게. 은서가 영호에게 도주 동선을 차근차근 일러주자 영호는 고개를 빠르게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어깨에 걸쳐 맸습니다. 용량은 몇 cc 들어가? 2cc면 충분해. 심장 먹고 나면 사망 진단서에 급성 심정지로 적을 거야. cc는 내일 아침 발견된 걸로 처리해. 두 사람이 주고받는 약물 투여 용량과 사망 진단서 위조에 관한 적나라한 대화가 이불 및 휴대전화 마이크를 통해 112 상황실 요원의 귀로 한자도 빠짐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었지요. 상황실 요원은 무음 신고로 즉시 판단에 응답하지 않은 채 위치 추적을 진행하며 관할 강력팀의 출동 지령을 내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은서가 주사기 바늘에 캡을 입으로 물어 톡 빼내더니 링거 투입구에 날카로운 금속 끝을 천천히 밀어넣기 시작했지요. 투명한 약물이 주사기 안에서 출렁거리는 모습이 감은 눈꺼풀 너머로도 어른거리는 듯했고 저는 이불 밑에 숨겨둔 오른손 손가락을 천천히 굽혔다 펴며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하나, 둘, 셋이다. 은서가 입술을 작게 달싹이며 박자를 세더니 엄지손가락으로 주사기 피스톤을 강하게 누르려는 그 아득한 1초의 순간이었지요. 저는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성한 오른손을 허공으로 사력을 다해 뻗어 올려 은서의 손목을 향해 기어가던 링거줄을 낚아채듯 단숨에 움켜쥐었습니다. 야! 은서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손에서 놓아버렸고 트레이 위에 와장창 떨어진 주사기에서 투명한 약물이 침대 시트로 주르륵 새어나왔지요. 뭐야 이거? 이 여자 뭐야? 영호가 동공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뒷걸음질 치며 침대 모서리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은서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링거줄을 단단히 움켜쥔 채 베개에 묶고 있던 머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두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지요. 여보, 너 깨어 있었어? 영호가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와들와들 떨며 더듬더듬 물어왔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영호의 얼굴을 깊숙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빠 어떡하면 좋아? 이 여자 다 들었어. 은서가 영호의 양복깃을 와락 움켜잡으며 발을 동동 굴렀고 영호는 은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지요. 닥쳐, 이 멍청한 년아. 빨리 주사기 다시 채워, 빨리. 영호가 은서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며 악을 썼지만 은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입술 끝을 살짝 비틀어 올려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침대 머리맡에 누운 채로 영호와 은서의 얼굴을 한 명씩 천천히 응시했지요. 슬기야 여보, 이거 다 오해야. 우리 이야기 좀 해. 응? 영호가 갑자기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다시피 주저앉으며 제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지만 저는 그 비굴한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우당탕거리며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무전기 너머로 강력팀 형사들의 짤막한 교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지요. 304호, 304호 진입한다. 살인미수 현행범, 제압 준비.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영호의 얼굴이 마치 시신처럼 새하얗게 질려나갔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져버리려 했지만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아 가운 자락만 와들와들 흔들어댔지요. 오 오빠,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은서가 갈라진 목소리로 영호를 떠밀었고 영호는 서류 가방을 끌어안은 채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지만 두 다리가 휘청거려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링거줄을 움켜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응시한 채 천천히 입술을 열었지요. 어딜까 영호. 이제부터 시작인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호의 이름을 단호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활짝 열리며 강력팀 형사들의 구두 발소리가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양쪽으로 활짝 열어 젖혀지며 검은 점퍼를 입은 강력팀 형사 3명이 테이저건을 정면으로 겨눈 채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장서 들어온 최 형사가 무전기를 어깨에 붙인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병실 안을 빠르게 훑쳤고 침대 곁에 주저앉아 사색이 된 영호와 바닥에 풀썩 무너져 있는 은서를 향해 곧장 손가락을 뻗었지요. 신고 접수됐다. 둘 다 꼼짝 마라. 손머리 뒤로 올려. 최 형사의 단호한 호령이 떨어지자 뒤따라 들어온 형사 2명이 곧장 영호와 은서를 향해 달려들어 양팔을 거칠게 등 뒤로 꺾어 잡았습니다. 아니. 잠깐. 이거 오해예요, 형사님. 우리 와이프가 발작을 일으켜서. 영호가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일어서려 발버둥 쳤지만 형사의 단단한 소나기가 영호의 어깨를 인정사정 없이 짓눌러 바닥에 무릎을 찍게 만들었지요. 은서는 라텍스 장갑을 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운 자락 안쪽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했지만 곁에 선 형사가 그 손목을 비틀어 잡자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거 약물이네. 보전 봉투 가져와. 최 형사가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약병을 조심스레 집어들어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는 사이 저는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이불 밑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천천히 끄집어냈지요. 형사님, 이거 받으세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휴대전화를 내밀었고 최 형사가 곧장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며 제 손을 부드럽게 받쳐주었습니다. 환자분,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112 신고 통화가 다 녹음됐어요. 저 두 사람이 약물 투여하는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최 형사가 제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더니 무전기에 입을 갖다 대고 짧고 단호하게 보고를 올렸지요. 상황실 304호 현장 정리됐다. 신고자 통화 끊지 말고 녹음 그대로 본부 송출해. 살인미수 현행범 2명 체포. 영호가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주저앉았고 사색이 된 입술을 와들와들 떨면서도 끝내 변명거리를 짜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형사님, 진짜 오해세요. 저 여자가 제 아내 간호사인데 약을 잘못 투여한 거예요. 의료사고예요. 영호가 은서를 향해 턱짓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자 은서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번쩍 들어 영호를 노려보았지요. 뭐? 의료사고? 야, 김영호.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은서의 입술이 분노로 새파랗게 질리며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영호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 새끼가 시켰어요, 형사님. 다 이 새끼가 시킨 거라고요. 자기 마누라 죽이라고, 회사 지분 받자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은서가 악을 쓰며 영호를 향해 침을 뱉을듯이 발악했고 영호는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거칠게 흔들며 은서의 말을 막으려 했지요. 아니야, 아니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채 빚 갚으려고 우리 와이프 보험금 노린 거라고요. 야, 김영호. 네가 사채 빚 갚아준다고 했잖아. 네가 아파트 사준다고 했잖아. 은서가 형사의 팔에 매달려 발버둥 치며 영호를 향해 악을 썼고 영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바닥에 이마를 박을 듯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등을 기대어 앉은 채 그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차가운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입술을 더듬으며 사모님 자리니 단둘이 산다느니 시시덕거리던 두 인간이 수갑이 채워지자마자 서로의 멱살을 잡지 못해 발버둥 치는 그 꼴이 차라리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형사님, 통화 기록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 두 사람이 1시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가리켰고 최 형사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녹음 파일을 곧장 재생시켰지요. 병실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춰버렸고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영호와 은서의 목소리가 섬뜩하리만치 또렷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 끝장낼 마지막 기회야. 손 떨지 말고 확실하게 넣어, 은서야. 영호의 그 살벌한 한마디가 병실 천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순간 영호의 입술이 새파랗다 못해 거의 잿빛으로 변해버렸지요. 걱정 마, 오빠. 이 정도 용량이면 5분도 안 돼서 심장이 멎어. 이어진 은서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고 두 사람이 사망 진단서, 위조와 도주 동선까지 시시콜콜 짜놓던 그 모든 대화가 한자도 빠짐없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서는 그 녹음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어깨가 움찔움찔 떨리며 두 무릎 사이로 고개를 쳐박았고 영호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입술 안쪽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지요. 이게 뭐예요, 김영호 씨? 의료사고요? 환자 깨어있는 거 모르고 둘이 짜고 약 놓으려고 한 게 의료사고냐고. 최 형사가 영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키며 비웃듯이 쏘아붙였고 영호는 그제야 모든 변명을 포기한 듯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깨어있을 줄은. 영호가 입술을 우물거리며 무어라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다시피 주저앉아 제 침대를 향해 두 손을 모았지요.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영호가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제 침대 시트 자락에 이마를 비비며 빌붙듯이 매달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서가 코웃음을 길게 흘렸습니다. 웃기시네. 어젯밤에는 그 여자만 죽으면 우리 둘이 평생 행복하다며? 한 번만 더 참자며? 은서가 이를 부드득 갈며 영호의 등을 향해 침을 뱉듯이 쏘아붙였고 영호는 은서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제 침대 시트만 부여잡고 흐느꼈지요. 저는 영호의 손이 닿은 시트 자락을 천천히 잡아당겨 영호의 손가락 사이에서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여보 소리 그만해. 나는 이제 내 여보 아니야.
제 입에서 평생 처음으로 단단하게 굳은 한마디가 흘러나오자 영호가 두 눈을 휘둥그레 뜨며 고개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슬기야, 여보. 내가 정말 내 이름 부르지 마. 그 더러운 입으로. 저는 영호의 변명을 단칼에 잘라내며 침대 곁에 협탁 위에 놓여 있는 영호의 서류 가방을 손가락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형사님, 저 가방 안에 제 인감 찍힌 주식 양도서 들어 있어요. 위조 서명까지 다 되어 있고요. 보세요. 최 형사가 곧장 영호의 서류 가방을 집어들어 지퍼를 열어 젖혔고 안에서 붉은 인감이 선명하게 찍힌 주식 양도서와 주식 포기 각서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건 또 뭐야? 여보, 이게 뭐야? 살인미수의 사문서 위조까지. 최 형사가 서류를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며 혀를 짧게 찾아 영호는 더 이상 변명할 기운조차 없는지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수액 바늘이 꽂힌 제 팔뚝에 테이프가 시트 자락에 쓸려 거칠게 뜯겨나갔고 손등으로 검붉은 핏물이 천천히 번져나왔지만 저는 그 통증 따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침대 난간을 짚고 천천히 다리를 내렸지요.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골절 부위가. 곁에 서 있던 형사 한 명이 다급하게 저를 만류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았습니다. 이 병실에서 1초도 더 못 있겠어요. 큰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부여잡은 채 바닥에 무릎 꿇은 영호의 얼굴을 정면으로 내려다보았지요. 영호의 두 눈이 사색이 된 채 저를 우러러 보았고 저는 그 비굴한 얼굴 위에다 인감도장이 붉게 찍힌 주식 양도서를 가차없이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잘 봐, 영호. 네가 위조 서명으로 훔치려던 내 10년이야.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 내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낼 거야. 서류가 영호의 무릎 앞에 사뿐 떨어지자 영호는 그 종이를 부여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형사가 그의 양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어버렸지요. 슬기야, 여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영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휠체어를 천천히 굴려 병실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은서 역시 형사의 손에 끌려 일어서며 저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마침내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지요. 복도에는 새벽 회진을 돌던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으로 비켜서 있었고 그 시선들 사이로 저는 휠체어를 굴려 곧장 행정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사님, 이 병원에서 즉시 퇴원하고 싶습니다. 정식 종합병원으로 전원 신청해 주세요. 병원 행정실 직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마주보며 더듬더듬 입술을 열었지요. 환자분, 그게 담당의 소견서가 있어야. 담당이가 사망 진단서 위조하던 그 간호사 공범이었어요. 형사님이 다 확인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행정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고 곁에 서 있던 형사가 곧장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행정실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영호와 은서가 형사들에게 이끌려 끌려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영호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치듯 복도 끝을 휘감아 돌았지요. 슬기야. 저는 그 절규를 등 뒤로 흘려보내며 행정실 창문 너머로 비쳐 들어오는 한낮의 햇살 아래 두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피 묻은 환자복 자락 위로 따스한 햇볕이 살며시 내려앉았고 부러진 갈비뼈 부근의 통증조차 잠시 잊히는 그 순간
저는 살아남았다는 한마디를 입술 안쪽으로 가만히 삼켰지요. 휠체어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대어 한숨을 길게 내쉬는 그 사이 곧 도착할 응급 호송차의 사이렌 소리가 병원 정문 쪽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보름간 골절 치료를 받은 끝에 깁스를 풀어낸 제 다리는 아직 절뚝거렸지만 두 발로 땅을 디딜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피 묻은 환자복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옷장 깊숙이 걸어두었던 가장 각이 잡힌 검정색 정장을 꺼내 입었지요. 거울 앞에 서서 푸르스름하게 멍이 든 광대뼈 위로 옅은 분을 두드려 가리며 저는 입술 끝을 단단하게 다물어 보았습니다. 슬기야, 떨지 마. 너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야. 거울 속 제 자신에게 한마디 던져주고는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회사 본사 사옥을 향해 곧장 차에 올라탔지요. 회사 1층 대리석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네, 대표님. 살아계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는 사이 저는 단단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지요.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오늘 아침 발송된 것 확인했지요? 네네. 임원분들 모두 13층 대회의실에 모여 계십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13층 임원진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자 정면 벽에 걸려 있는 대형 조직도 액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영호가 제 사고 소식을 전하며 일찌감치 떼어놓은 듯 조직도 맨 위 칸에는 영호의 이름과 사진만 외롭게 박혀 있었고 부대표 자리에 있어야 할 제 명패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당장 떼어내요. 저는 곁을 따르던 경비반장에게 단호하게 손가락질을 했고 경비반장이 사다리를 가져와 액자를 끌어내리는 사이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요. 김 부장님, 저 슬기예요. 지금 어디세요? 휴대전화 너머로 김 부장의 갈라진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네, 대표님. 살아계셨군요. 저는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영호 사장이 좌천을 시켜서 오늘 안에 본사로 올라오세요. 박 팀장님도요. 두 분 자리 제가 다시 만들어 두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부장이 흐느끼는 듯한 가는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13층 대회의실 앞에 서자 안에서 임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두꺼운 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게 사실이야? 영호 사장이 곧 장례식 치른다고 했잖아. 그 양반 어제 살인미수로 잡혀갔다는 소문 있던데. 진짜야? 저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두 손으로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지요. 회의실 안에 둘러앉아 있던 임원 12명의 얼굴이 일제히 저를 향해 돌려졌고 가장 먼저 저를 본 영업이사가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회의실 가장 안쪽 상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푸르스름한 멍이 가시지 않은 광대뼈와 붕대를 감은 왼팔을 굳이 감추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내 보였지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임원들은 저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마주보지 못한 채 시선을 책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상석 의자를 끌어당겨 천천히 앉으며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지요. 오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유, 다들 짐작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지난주 외곽 한방병원에서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단숨에 본론을 꺼내자 임원들의 어깨가 일제히 움찔 떨려나갔습니다. 가해자는 2명. 한 명은 제 남편 김영호, 또 한 명은 그 병원 간호사 박은서. 2사람은 보름 전 새벽살인미수 현행범으로 강력팀에 체포됐습니다. 총무이사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더듬더듬 입술을 열었지요. 네, 대표님.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라셨다고요? 그럼 이건 더 놀라실 겁니다. 저는 회의실 천장에 달린 빔 프로젝터의 리모컨을 손에 쥐고 정면 대형 스크린의 전원을 천천히 켰습니다. 스크린 위로 회사 비자금 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엑셀 파일이 띄워졌고 그 위로 은서, 명예 차명 계좌의 송금 기록이 차례차례 펼쳐졌지요. 우리 회사 비자금 15억 원. 지난 1년 동안 영호가 박은서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빼돌린 돈입니다. 스크린 아래로 강남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외제차 2대의 등록증, 한강변 아파트 분양권 가계약서가 한 장씩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에 9억, 외제차 2대에 3억, 분양권 가계약금에 3억. 합쳐서 정확히 15억입니다. 회의실 안에 일제히 헛바람을 들이키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영업이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대표님, 이게 사실입니까? 작년 가을에 직원들 월급이 2달이나 밀렸을 때 영호 사장이 자금난이라고 했던 그 돈이. 네. 그 자금난의 정체가 바로 이 15억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밀려가며 빼돌린 돈으로 내연녀 외제차 사고 오피스텔 사주고 한 거지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임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차례로 응시했습니다. 평소 영호의 편에 서서 제 결제를 사사건건 막아오던 기획이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고 그가 슬그머니 책상 밑으로 손을 감추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지요. 기획이사님, 작년 12월에 영호 통해서 결제 올라간 외주용역비 3억 기억나시지요? 기획이사의 어깨가 화들짝 움찔 떨려나갔고 더듬더듬 입술만 달싹일 뿐 한마디도 제대로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외주업체 박은서 사촌오빠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기획이사님 결제란에 도장 찍히는 거 다 확인했습니다. 기획이사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으며 2손을 모아 빌듯이 떨었지요. 네, 대표님. 저는 영호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조사할 테니 지금은 입 다물고 계세요. 저는 단호하게 손바닥을 들어 기획이사의 변명을 막아내고는 곁에 앉은 회사 고문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영호가 위조 서명으로 작성한 주식 양도서와 주식 포기 각서, 제 본인 의사 없이 강제로 인감 찍은 무효 문서로 처리하는 절차 어떻게 됐어요? 고문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펼치며 또박또박 답을 해주었지요. 네, 대표님. 위조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이미 받아두었고 어제 오후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영호 사장 명의로 옮겨졌던 지분 전량, 원상 회복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할 수 있겠네요. 회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의결권 과반 보유자로서 임시주 주총의 결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책상 위에 펼쳐놓은 의결 안건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건 1번. 김영호 대표이사 해임의 건. 사유 회사 자금 횡령 15억 원 및 대표이사로서의 결격 사유 발생.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회의실 안의 임원들이 잠시 서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가장 먼저 영업이사가
단호하게 손을 번쩍 들어 올렸지요. 찬성합니다. 이어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인사이사, 그리고 마침내 기획이사까지 모든 손이 차례차례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네요. 이상으로 김영호는 우리 회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적법하게 해임됐습니다. 저는 의결 결과를 기록한 종이를 변호사에게 건네며 곧장 두 번째 안건지를 펼쳐들었지요. 안건 2번. 김슬기 단독 대표이사 추대의 건.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손을 들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원 12명의 손이 일제히 허공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오늘부터 저 김슬기가 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입니다. 회의실 끝쪽 자리에서 누군가 손뼉을 작게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실 안에 박수 소리가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지요. 저는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천천히 가라앉히고는 회의실 바깥으로 비서를 불러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서실장님, 13층 대표실 명패 지금 즉시 떼어주세요. 영호 거 말고 제 이름으로 새로 박아서 올려요. 비서실장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바깥으로 빠져나간 사이 저는 임원들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단단하게 덧붙였지요. 여러분 중에 영호와 손을 잡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분이 더 있다면 오늘 안에 자진해서 저에게 보고하세요. 자진 보고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이사를 비롯해 영호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2명이 책상 밑으로 두 손을 깍지 끼어 와들와들 떠는 모습이 제 눈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의실을 빠져나와 영호의 텅 빈 대표실로 들어서자 책상 한가운데에 영호의 명패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저는 결제판에 미리 작성해둔 해임 통보서를 꺼내 영호의 최고급 가죽 의자 한가운데에 못 박듯 꽂아두었습니다. 명패는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려 휴지통 안으로 툭 떨어뜨렸고 명패가 휴지통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대표실 안에 메아리쳐 울렸지요. 대표실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든 서울의 석양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 창가에 천천히 다가서서 두 손바닥을 유리창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10년 전 공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름때를 닦아내던 그 순간이 거래처 사장님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자금을 빌리던 그 순간이 임원 회의실에서 영호에게 기획안을 박박 찢기던 그 순간이 한꺼번에 가슴 아래에서 차오르며 뜨거운 숨이 되어 입술 사이로 토해져 나왔지요. 하아. 저는 통유리창에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대며 두 눈을 감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차오르던 응어리가 마침내 한 줌의 더운 김으로 흩어져 사라져갔습니다. 대표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려와 천천히 뒤돌아보니 비서실장이 새로 만들어진 명패를 두 손에 받쳐들고 서 있었지요. 대표님, 명패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놓아드릴까요?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책상 앞으로 돌아가 비서실장의 손에서 명패를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황금빛으로 새겨진 김슬기 세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 단단하게 빛났고 저는 그 명패를 책상 한가운데에 정성스레 내려놓았지요. 이제 됐어요. 김 부장님, 박 팀장님 도착하시면 곧장 이리로 모셔주세요.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대표실을 빠져나간 뒤 저는 책상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결제판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밀려있던 결제 서류가 제 손길을 기다린 채 고요히 쌓여 있었고 저는 만년필을 집어들어 가장 위에 놓인 서류 위에 김슬기 세 글자를 또박또박 새겨넣기 시작했지요.
회사 경영권을 되찾고 사흘이 지난 그날 영호의 구속과 제 생존 소식이 아직 친지들 사이로 퍼지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본사 대표실에서 잠시 짬을 내어 신혼집으로 향했고 그동안 비워두었던 안방의 옷가지와 서류를 정리할 작정으로 현관문 앞에 차를 댔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에 현관문으로 다가서던 그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현관문 손잡이를 가만히 만져보았는데 이미 잠금 장치가 풀린 채 살짝 열려 있었지요.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거실 한가운데에 대형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박스를 쌓아놓고 분주하게 짐을 옮기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장롱은 통째로 빼. 그 안에 옷까지는 다 버려도 돼. 어차피 그 며느리는 곧 죽을 사람이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이어서 두 시누이의 들뜬 목소리가 차례차례 끼어들었지요. 엄마, 이 다이아 반지 좀 봐. 이거 내가 가져갈게. 야, 그건 큰언니 거잖아. 내가 먼저 봤어. 저는 현관문을 슬그머니 밀어 열고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거실 안쪽까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가지런히 손가방을 내려놓고 곁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어 천천히 텔레비전 화면을 켰지요. 화면이 켜지는 둔탁한 소리에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머리를 내밀었고 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손에 쥐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나, 너 살아있었어? 시어머니가 입을 쩍 벌린 채 비명에 가까운 한마디를 흘리자 두 시누이가 안방에서 와르르 뛰쳐나오며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올케가 왜 여기에? 큰 시누이가 손에 쥐고 있던 제 진주 목걸이를 등 뒤로 황급히 감추며 말을 더듬었고 작은 시누이는 슬그머니 안방 쪽으로 다시 들어가려 발끝을 돌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채로 리모컨을 내려놓고 부엌 쪽으로 손짓을 해보였지요. 어머니, 오랜만이네. 커피 한 잔 드시지요. 제가 새로 내려드릴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잿빛으로 변했지만 곧장 정신을 차린 듯 두 손을 허리에 척 올리며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이 며느리야. 너 우리 영우 어디다 빼돌렸어? 어디에 가둬놓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어왔고 두 시누이도 시어머니 양옆으로 가세하며 저를 거칠게 둘러쌌지요. 올케, 우리 오빠 어디 있냐고. 이 집은 왜 비어 있는데? 우리 오빠 죽인 거 아니지. 큰 시누이가 제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으며 흔들어대는 그 순간 저는 곧장 휴대전화를 들어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들어와요. 현관 바깥에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사설 보안업체 직원 2명이 곧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의 양팔을 단숨에 제압하며 거실 소파로 끌어다 강제로 앉혀버렸지요. 이게 뭐야? 너희 누구야?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시어머니가 발버둥 치며 악을 썼지만 보안 직원의 단단한 소나기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짓누르자 결국 소파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서서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고 미리 준비해 둔 USB를 본체에 꽂아 영상을 재생시켰지요. 화면 위로 구치소 면회실의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 아래 수의를 입고 머리를 빡빡 깎인 영호의 초라한 얼굴이 가득 차게 띄워졌습니다. 영상 속 영호는 면회실 유리벽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며
그 너머에 앉아 있는 듯한 누군가에게 목맨 소리로 부르짖고 있었지요. 엄마, 엄마. 그 여자가 다 시킨 거야. 그 박은서가 다 시킨 거라고. 나는 그냥 그 여자한테 끌려다녔을 뿐이야. 약물도 그 여자가 먼저 가지고 들어왔어. 정말이야. 영호의 절규가 거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시어머니의 두 눈이 휘둥그레 커지며 입술이 와들와들 떨려 나왔습니다. 우리 영호가 왜 저런데 해.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며 흐느끼다가 곧장 작은 시누이의 어깨를 부여잡고 무너지듯 쓰러지는 척 연기를 시작했지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우리 영우가 저런 꼴이라니. 야, 작은 애야. 약 좀 가져와. 엄마 죽을 것 같아. 작은 시누이가 어쩔 줄 모르고 거실 바닥을 두리번거리는 사이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살짝 굽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누우시면 안 돼요. 곧 손님 오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소파 옆에 두었던 가방에서 종이 한 뭉치를 꺼내 제 얼굴 앞에 흔들어대기 시작했지요. 야, 이 며느리야. 잘 봐라. 이게 내 명의로 된 시댁상가 채무 3억이야. 너 이 집 안 내놓으면 이 빚 그대로 너한테 떠넘긴다. 알아들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한 장씩 펼쳐 보이며 협박조로 으름장을 놓자 두 시누이가 슬그머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해. 이 집 어머니한테 넘기고 빚도 어머니가 정리해 주실 거야. 그게 가족이지. 큰 시누이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달래는 신용을 했지만 그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지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받아들고는 천천히 살펴보다가 입꼬리 끝을 살짝 비틀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채무 서류 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몰랐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며 두 눈동자가 좌우로 분주하게 흔들렸지요. 무슨 소리야? 네가 며느리 도리로 떠하는 거잖아. 도장도 네가 직접 찍었고. 아니지요. 제가 직접 찍은 적 없어요. 어머니가 제 인감을 도용해서 찍은 거지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흰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한 장 꺼내 시어머니 앞 탁자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시댁상가 채무 계약서에 찍힌 인감 도장이랑 그 시기에 제가 회사에서 쓰던 인감 도장에 필은 감정 결과예요. 두 도장은 서로 다른 도장이에요. 제 진짜 인감으로 찍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별도로 새겨서 도용한 가짜 도장으로 찍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다 못해 거의 잿빛으로 변해갔고 두 시누이는 서로의 얼굴을 황급히 마주보며 슬금슬금 시어머니에게서 거리를 벌리려 했지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짧게 울리며 미리 연락을 받고 와 있던 경찰서 경제팀 조사관 2명이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씨, 김미영 씨, 김미숙 씨 되십니까? 인감 도용 및 사문서 위조건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조사관의 단단한 목소리가 거실에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팍을 부여잡으며 다시 쓰러지는 척 흐느꼈지요. 아이고 형사님, 내가 며느리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며느리 살리려고 도장 좀 가져다 쓴 게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조사관이 시어머니의 가증스러운 연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곁에 선 큰 시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영 씨, 작년 가을 며느리분 본인 의사 없이 다이아 예물 반지 처분하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히 진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큰 시누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곧장 시뻘건 빛을 잃고 사색으로 변했고 두 손가락으로 입술 끝을 부여잡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건 어머니가 가져다 주라고 시켜서. 엄마, 너 미쳤어. 왜 그런 말을 형사님 앞에서 해? 작은 시누이가 큰 시누이의 옆구리를 거칠게 쿡 찌르며 막아섰지만 이미 입에서 나간 한마디는 거두어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 탁자 위에 또 한 장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는데 그 서류 맨 위에는 가압류 결정문이라는 5글자가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박혀 있었지요. 어머니, 이건 어제 법원에서 받은 가압류 결정문이에요. 어머니 명의 시골 땅 2필지랑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동대문 상가 2칸. 제 채무 3억 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가압류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결정문을 손에 든 채 부들부들 떨다가 끝내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슬기야, 슬기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받아오. 평생 며느리에게 야, 너 이 며느리야 라고만 부르던 시어머니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슬기를 입에 올리며 두 손을 모아 비는 그 순간이었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를 손가락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반지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다가 시댁 가풍이라며 다시 가져가셨던 거지요. 이번에 박은서한테 건네려고 다시 빼두셨던가 보네요. 시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낀 손을 등 뒤로 황급히 감추려 했지만 조사관이 곧장 그 손을 정중히 잡으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지요. 어르신, 그 반지도 증거품으로 일단 압수하겠습니다. 같이 경찰서 가셔서 진술 좀 해주셔야겠어요. 두 시누이가 동시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에 매달리듯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옳게, 우리는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라. 큰 시누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매달렸고 작은 시누이는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흐느꼈지요. 저는 두 시누이의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들, 이 집안의 물건 단 하나라도 손에 들고 나가시면 절도죄로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눈앞에 띄시면 그때는 어머니 옆자리 구치소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의 단호한 한마디에 두 시누이가 더 이상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보안 직원의 손에 이끌려 거실 바깥으로 끌려나갔지요. 시어머니는 조사관 2명에게 양옆을 부축당한 채 현관문 쪽으로 천천히 끌려나가며 마지막 발버둥처럼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슬기야, 우리 영우 한 번만 살려다오. 어미 부탁이다. 시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끼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현관문이 굳게 닫히고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가자 저는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검정 비닐봉지와 박스를 한 발로 슬며시 밀어내며 소파에 다시 천천히 앉았습니다. 소파에 묻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탁탁 털어내고 텔레비전 화면을 끄고 나니 거실 안에는 마침내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저는 두 눈을 가만히 감고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10년 묵은 거머리들이 마침내 제 살갗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벼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어와 제 무릎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지요. 휴대전화 화면에 김 부장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떠올랐고 저는 한번 헛기침을 가다듬은
뒤 통화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네, 부장님. 저 슬기예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 부장의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정부 국책과제 1차 서류 심사, 우리가 통과했답니다. 본 심사 일정이 다음 달로 잡혔어요.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거실 창가로 천천히 다가가며 입꼬리를 단단하게 끌어올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좋아요, 부장님. 본 심사 자료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때 뵙죠. 전화를 끊고 거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심의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내고 있었지요. 영호의 1심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둔 어느 가을 오후, 저는 변호사가 보내온 면회 신청 통지서를 손에 들고 구치소 정문 앞에 차를 댔습니다. 한 번만 와서 만나달라는 영호의 간곡한 면회 요청을 보름 동안 외면해 왔지만 변호사가 이혼 서류 마무리를 위해 단 한 번의 대면이 필요하다고 권해온 끝에 결국 발걸음을 떼게 되었지요. 구치소 접견실의 두꺼운 강화유리 너머로 수의를 입은 채 턱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자라난 영호의 초라한 모습이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두 손을 마주 모아 유리에 갖다 대며 입술을 와들와들 떨면서 갈라진 목소리를 흘려보냈지요. 슬기야, 와줬구나. 와줬구나, 정말. 영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천천히 의자를 끌어앉으며 수화기를 귓가에 갖다 댔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건 변호사가 말한 이혼 서류 마무리 때문이야. 다른 이야기는 들을 생각 없으니까 짧게 끝내자. 저의 단단한 한마디에 영호의 어깨가 움찔 떨려나갔고 곧장 유리에 이마를 갖다 대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슬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그 여자가 내 정신을 완전히 빼놓아서. 또 박은서 핑계야?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바짝 붙여 보였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횡령수익 환수 결정문이라는 5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강남 오피스텔과 외제차 2대의 명의 변경 내역이 펼쳐져 있었지요. 네가 박은서 명의로 빼돌린 15억, 어제부로 전액 환수 처리됐어. 오피스텔도 차도 분양권도 다 회사 명의로 돌아왔고 영호의 두 눈동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야.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천천히 꺼내 유리에 갖다 대며 손가락 끝으로 굵은 글씨 한 줄을 짚어주었지요. 네가 박은서 사채 빚 갚아준다고 몰래 끌어쓴 사채. 이자만 5천만 원이 붙었더라. 그 돈 내 개인 자산으로 청구됐고 어제 다 정산 처리됐어. 너 이제 가진 거 한 푼도 없어. 완전한 빈털털이야. 슬기야. 슬기야, 내가. 영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무어라 더듬거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바닥을 들어 그 변명을 막아냈습니다. 박은서 어떻게 됐는지도 알려줄까? 한방병원 수간호사 자격, 면허 취소됐어. 횡령에 살인미수 공범까지 엮여서 국선 변호사도 두 손 들었대. 독방에서 매일 밤 베개에 얼굴 묻고 온다는 소식까지 다 듣고 있어. 영호가 그 한마디에 무너지듯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고 저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검사가 너희 둘한테 각각 징역 15년 구형했다더라. 살인미수에 횡령의 사문서 위조까지 양형 기준상 그것보다 더 나오면 나왔지 덜 나오진 않을 거야. 슬기야, 슬기야, 한 번만 소리 그만해.
저는 마지막으로 가방 안쪽에서 변호사가 보내온 이혼 서류를 꺼내 유리벽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혼 서류, 변호사 통해서 내 도장 받아왔다고 들었어.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 재산 분할까지 다 정리됐어. 내 명의로 남은 회사 주식 한 주까지 내가 흡수해갔고, 영호가 유리벽에 이마를 박으며 흐느꼈지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수화기를 손에서 내려놓을 준비를 했지요. 잠깐 슬기야.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해줄게. 저는 수화기를 다시 귓가에 댄 채 유리 너머의 영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네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대표이사 명패, 내가 어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영치품 창구에 맡겨두고 왔어. 너 출소할 때 받아가. 영호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두 주먹으로 유리벽을 쾅쾅 두드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슬기야, 슬기야.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저는 등을 돌려 접견실 문을 향해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걸어 나갔고 영호의 통곡 소리가 등 뒤에서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복도를 빠져나와 구치소 정문 앞 가을 햇살 아래에 서니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응어리가 한 줌의 따스한 김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듯 했지요. 차에 올라 곧장 향한 곳은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이었고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대표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영호 씨 도장은 이미 받아두었으니 대표님 서명만 남았습니다. 저는 만년필 뚜껑을 천천히 열고는 이혼 서류의 신청일란에 김슬기 세 글자를 한 획 또박또박 새겨 넣었지요. 만년필 끝이 종이 위에 닿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저는 길게 묵혀두었던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이로써 영호 씨와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변호사가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저는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다음 주 1심 선고 공판도 잘 부탁드려요. 일주일 뒤 1심 선고 공판날 저는 또 한 번 검정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영호와 박은서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끌려 들어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조차 마주 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재판장이 두툼한 판결문을 펼쳐들고는 단단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선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김영호, 살인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영호의 두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려 피고인석 책상에 손바닥을 짚으며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곁에 앉아있던 박은서가 어깨를 와들와들 떨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지요. 피고인 박은서, 살인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박은서가 끝내 의자에서 미끄러져 법정 바닥에 풀썩 주저앉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고 영호는 두 무릎을 꿇은 채 재판장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듯이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다시 봐주십시오. 저는 정말... 영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지만 재판장은 단호하게 의사봉을 탕탕 내리치며 짧고 단단한 한마디로 법정을 정리했지요. 이상으로 본 사건 1심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경위 2명이 양쪽에서 영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고
영호는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하고는 이름을 미친 듯이 외쳐댔습니다. 슬기야, 슬기야,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줘. 슬기야. 영호의 절규가 법정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지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곧게 뻗은 대리석 복도를 향해 발걸음을 떼었지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부딪히는 소리만이 복도 안에 단단하게 울려 퍼졌고 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찌꺼기까지 한 점 한 점 털어내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빠져나오자 가을 햇살이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저는 잠시 계단 위에 멈춰 서서 두 눈을 가만히 감아보았지요. 10년 동안 지옥처럼 저를 올감했던 그 모든 끈이 마침내 가위로 자르듯 단번에 끊어져 나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한 평온이 차오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차를 몰아 강력팀이 있는 경찰서로 향했지요. 서장실에 미리 연락을 넣어둔 덕에 강력팀 사무실 입구에서 저를 맞이해 준 분은 다름 아닌 최 형사였습니다. 대표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1심 선고 끝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최 형사가 단단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해왔고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정중하게 마주 잡았지요. 형사님 덕분에 제가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그날 새벽 무음 신고받고 망설임 없이 출동해 주신 거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곁에 있던 비서를 통해 정성스레 준비해 온 감사패를 최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강력팀 분들께 드리는 작은 마음이에요. 형사님 한 분 한 분 성함을 새겨 넣었어요. 대표님, 이건 너무 과한 형사님이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부탁드릴게요. 최 형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두 손으로 감사패를 정중하게 받아들며 단단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표님. 그날 그 한 통의 신고, 전화,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와 정문 앞 계단을 내려서던 그 순간 저는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영호의 그림자도 시댁의 거머리 같은 손길도 박은서의 비웃음 띤 얼굴도 제 인생을 올가매지 못한다는 사실이 비로소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으며 휴대전화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부 국책과제본 심사 발표 일정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지요. 저는 룸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입술 끝을 단단하게 끌어올려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야, 김슬기.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야. 저는 조용히 한마디 던지며 시동을 걸었고 차창 너머로 펼쳐진 가을 하늘은 어느 때보다 푸르게 깊어져 있었지요. 계절이 두 번 바뀌어 다시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고 저는 검정색 정장 대신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투피스로 갈아입은 채 본사 사옥 정문을 향해 활기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년 전 절뚝거리며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이 로비를 들어서던 제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양쪽 다리는 단단하게 땅을 디디고 있었지요. 대리석 로비를 가로질러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환한 미소로 두 손을 모아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네, 봄이 왔네요. 어제 입사한 신입사원 맞지요? 잘 부탁해요. 저는 신입사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천천히 눌렀지요. 13층 임원진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새롭게 리모델링된 복도의 환한 조명이 발걸음을 따스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대표실 문에는 김슬기 대표이사라는 5글자가 황금빛 명패로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저는 그 명패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은 뒤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지요. 대표실 안쪽 원목 책상 한가운데에는 이미 새로 맞춰둔 또 하나의 명패가 정성스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결제해야 할 서류가 단정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손바닥으로 감싸 안고는 은은한 커피 향을 깊이 들이마셨지요. 대표실 통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 들어왔고, 저는 만년필을 집어들어 가장 위에 놓인 결제 서류 위에 또박또박 서명을 새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되자 대표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부사장으로 승진한 김 부장이 두꺼운 계약서 한 부를 손에 든 채 환한 얼굴로 들어섰지요. 대표님,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정부 국책과제 50억 규모 그대로 최종 선정됐답니다. 방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 발표가 났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서 두 손으로 김 부장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다 부사장님이 2달간 본 심사 자료 챙겨주신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대표님이 1년 전에 그 자리에 다시 앉으시지 않았으면 우리 회사는 진작에 부도났을 겁니다. 김 부장이 두 눈에 살짝 물기를 머금은 채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어 책상 위에 펼쳐보았지요. 이 50억으로 새로운 연구개발팀 꾸리고 지방사업장에 좌천돼 있던 우리 직원들 본사로 다시 불러들여요. 박 팀장님 통해서 명단 정리하고 계시지요? 네, 대표님. 다음 주까지 이동 발령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대표실을 빠져나간 뒤 저는 책상 의자에 천천히 등을 기대고 통유리창 너머의 봄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외곽 한방병원의 적막한 병실에서 부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죽음을 기다리던 그 무기력했던 순간이 떠올라 잠시 가슴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지요. 영호가 살인 모의를 속삭이며 제 머리맡에서 인감도장을 찾아 헤매던 그 새벽, 박은서가 차트를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며 신경질을 부리던 그 새벽, 두 사람의 그 비열한 얼굴이 한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했던 기억의 그림자도 지금 책상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는 김슬기 3글자의 황금빛 명패 앞에서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못했지요. 저는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서 두툼한 사진첩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는데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회사를 다시 일으키며 찍어두었던 사진들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신제품 출시 기념식을 하며 환하게 웃는 사진, 거래처 사장님들과 단단하게 악수를 나누는 사진,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한 달 전 유명 경제지 표지 모델로 당당하게 선 제 모습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지요. 무능한 남편 그늘에서 이름 없는 2인자로만 살았던 그 여자가 마침내 표지에 자기 이름 석자를 박아 넣었구나. 저는 사진첩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작게 흘려보내고는 다시 사무실 한쪽 벽면에 액자로 걸어둔 그 표지 사진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김 부장이 다시 대표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어떻겠냐며 권해왔지요. 대표님, 오늘 같은 날은 일찍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1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쉬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럴까요? 그럼 오늘은 부사장님 말씀 따를게요.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대표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책상 위 명패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한 번 더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회사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 핸들을 잡으니 곧장 향하는 곳은 영우와 함께 살았던 그 칙칙한 신혼집이 아니라 지난달부터 새롭게 입주한 한강뷰 펜트하우스였지요. 영우와 함께 살던 신혼집은 보름 전 미련 없이 처분해버렸고 그 대금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해 두었습니다. 새 집은 오직 제 노력과 자본만으로 마련한 공간이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마다 저는 두 발이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지요. 거실의 통창을 활짝 열어젖히자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들어와 커튼 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저는 베란다로 천천히 걸어 나가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번지며 도심 너머의 빌딩 숲을 따스하게 물들였고 저는 두 손으로 베란다 난간을 짚으며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지요.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슬기야. 어머니다. 영우 면회 한 번만 같이 가다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고 저는 그 한 줄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화면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밀어 그대로 차단 목록에 옮겨두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한 줄짜리 문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다시 돌아와 주방 한쪽에 놓아둔 와인 셀러에서 단정한 와인 한 병을 꺼내 들고 크리스털 잔에 천천히 따라 부었지요. 루비빛 와인이 잔 안에서 고요하게 일렁였고 저는 잔을 손에 쥔 채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전신 거울 앞에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1년 전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그 무기력한 환자가 아니라 두 발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선 한 사람의 어엿한 경영자였지요.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투피스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광대뼈에 마침내 자취를 감춘 푸르스름한 멍, 그리고 살며시 끌어올려진 단단한 입꼬리.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과 가만히 눈을 맞추며 평생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던 한마디를 천천히 입술 사이로 흘려보냈습니다. 수고했어, 슬기야. 정말 수고했어. 거울 속에 제가 가늘게 어깨를 들썩이며 두 눈에 살짝 물기를 머금었고 저는 입술을 단단하게 깨물어 그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을 가까스로 삼켜냈지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도 비열한 남자의 그림자 같은 조력자로도 불리지 않는 김슬기 세 글자만의 인생이 제 앞에 단정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로 돌아와 와인 잔을 가볍게 기울이며 도심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어느덧 강 너머의 빌딩들이 하나둘씩 노란 불빛을 켜고 있었지요. 수백 개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그 따스한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지난 1년간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운 회사 직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가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단단하게 차오르는 평온한 기쁨을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해 나갔지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어느덧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와인 잔을 협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은 뒤 거실 소파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위로 김 부장이 보낸 짧은 문자 한 통이 떠올랐는데 그 안에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잡혀있는 신제품 출시 회의 일정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지요. 저는 짧은 답장 한 줄을 또박또박 적어 보내고는 휴대전화 화면을 손바닥 위로 살며시 엎어두었습니다. 네, 부사장님. 월요일 아침 회의 때 뵙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거실의 환한 조명을 부드러운 간접등으로 바꿔 켜놓고
저는 베란다 통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을 다시 한번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강바람이 커튼 자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거실 안으로 살며시 스며들어 왔고 그 시원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 사이를 천천히 빗질하듯 지나갔습니다. 평생 시댁의 그늘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짓눌려 살았던 그 세월도 무능한 남편의 위선과 폭력 아래 숨죽여 지내야 했던 그 10년도 마침내 모두 한 줄기 봄바람에 실려 강물 너머로 흩어져 사라져 갔지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선 채 두 팔을 양옆으로 천천히 활짝 펼쳐보았습니다. 가슴 가득 들이마신 봄밤의 공기가 폐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스며들었고 저는 그 깊은 호흡 끝에 마침내 길고 단단한 한숨을 천천히 토해냈지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비열한 남편의 숨겨진 조력자도 아닌 오직 제 이름 석자의 가치만으로 증명해낸 주식회사 대표 김슬기.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그저 단정하고 단단한 홀로서기가 마침내 완성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큰 거울 앞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가 두 눈을 마주 들여다보며 저는 찬란하게 빛날 제 남은 인생을 향해 어느 때보다 환하고 눈부시게 입술 끝을 끌어올려 미소 지어 보였지요. 거울 속에 제가 마주 미소 지어 보이며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그 미소 너머로 봄밤의 강바람이 거실 안으로 한 줄기 따스하게 다시 스며들어 왔습니다.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김슬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내 등에 칼을 꽂는 순간이 인생에는 한 번쯤 찾아오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릴 것 같다가도 결국엔 다시 두 발로 일어서더라고요. 슬기가 부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도 끝내 살아남아 자기 이름 석자를 되찾은 것처럼 묵묵히 견뎌낸 세월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반드시 빛을 보고 정의는 늦어도 끝내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슴에 충분합니다. 오늘도 말없이 가족을 위해 애써오신 어머님들의 그 시간이 언젠가 가장 환한 봄날의 햇살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